자, 이번 시험 이제 우리 노무사 2차 시험 민사소송법이었죠. 민사소송법 일단 이제 기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여러분들 선택하신 민사소송법 물론 다른 선택 과목들이 어떻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됐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민사소송법 가지고 커다란 불이탈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더 이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제 저희 일단 이제 공부를 했었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았고요. 문제 자체가 상당히 좀 일단 쉽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수험장에서 커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번 이제 우리 기본 시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수고하셨던 그 기본 시간에 제가 이제 수업 중에 굉장히 이제 좀 강조했었던 부분이 있죠.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부분이 나올 때가 됐는데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좀 확인 좀 해주시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나왔습니다. 그죠? 그 이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도 않았고 게다가 올해 문제의 특성은 4개의 문항 중에 사실상 이제 4개죠. 자, 4개의 문항 중에 2개가 다시 옛날처럼 일단 단문 형태로서 출제가 됐는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단문이 꽤 많이 써야 되는 단문도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민사소송법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 제가 수업 시간 중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기일지정 신청권 이야기. 자, 그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장에서 정리만 일단 해뒀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들 꽤 고득점 하셨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올해 문제 해설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부분입니다. 일단 전제 사실이죠.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원금 이외에 이제 이자나 지연금은 고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물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음 첫 번째 것은 원고 갑은 1심 계속 중에 피고 을의 원고 갑에 대한 1억 대여금 채무 전액에 대해 연대 보증을 했었던 병을 1심 계속 중이죠. 자, 1심 계속 중에 자, 예비적 피고 형태로서 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이 추가가 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장에서 바로 보시자마자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논점 자체는 파악하셨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자,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으로서 추가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 민사소송법 68조 규정에 의했을 때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된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과거의 경우에는 요 부분이 또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 당시의 경우에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는 자를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를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이미 기출문제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봤죠, 우리. 자, 바로 맞힐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죠? 안 된다. 그렇죠? 그 이유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법상 그 다음에 소속법상도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특히 실체법상에 일단 이제 법률상 양립 불가라는 의미에 대해 우리 판례는 자, 어느 한 사람에 대한 법률 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사람의 법률 효과는 부정되는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을 때, 자, 그때 우리는 일단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자, 이 사건 역시 연대 보증이라는 형태로서 이제 추가가 가능한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자, 연대 보증인 이건 그냥 보증인이건 자, 보증 채무의 독립성에 의해서 결국 이제 우리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만약에 연대 보증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채권 하나, 두 번째 연대 보증인에 대한 보증 채권 하나,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지요. 그러니 자, 주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연대 보증 채무가 일단 부정성 원리에 의해서 인정될 수 없을 것이고, 주채권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연대보증계약이 인정이 된다면 자, 연대보증채권도 역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라는 관계에 있질 않다. 따라서 최종 결론이죠. 자,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내었을 결론처럼 자,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상 양립 불가 사건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로서 추가를 하지 못하니까 결론 났죠? 자, 그런데 배점이 20점이에요. 그리고 자, 물음 두 번째 것이 30점 배점입니다. 그러니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20점 어치만큼 쓰시면 되죠. 그렇다라고 해도 자, 결론을 이렇게 내고 났더니 허탈해요. 자, 일단 답안지에 쓸 내용이 별로 없더라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답안지 작성을 하실 때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 부분 자, 이것을 적어도 좀 잘 여기서 잘은 뭐 너무 답안지 분량이 안 나오니까 일단 자세히 전제해 두셨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물론 요건 중에 모든 것을 자세히 쓰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일단 소개해 두셨으면 전제 지식으로 일단 법리 형태로서 이제 먼저 사전에 제시를 해 두고 그 다음에 사안 적용을 할 때 그와 같은 결론을 내셨으면 뭐 20점 거의 대부분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요건 검토를 할 때 1심 계속 중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속 공동소송인의 추가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준용되고 자, 준용되는 결과 1심 변론 종결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 자, 시점에 있어서 1심 소속 계속 중이라고 하는 그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그죠? 자, 문제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가? 그건 아니었었다. 자, 그래서 즉 다른 요건을 다 좀 쓰시고 그 다음에 법률상 양립 불가 부분을 좀 자세히 쓰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결론을 내셨으면 20점 받으실 만한 풍부한 답안 거의 작성하지 않으셨을까.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물음 첫 번째 해설 부분은 끝내고요. 그 다음에 물음 두 번째 겁니다. 자,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을은 1억 전액을 원고 갑에게 변제 항변을 했는데 1심은 자, 3천 변제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 자, 청구 금액 1억 원 중 자, 7천 부분을 인용을 하며 나머지 3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 갑만이 상소를 제기했었다. 자, 3천 부분이죠. 자신 패소 부분. 자, 항소심에서 피고 을이 새롭게 1억 가지고 죄다 항변을 하겠다라고 상결 하겠다라고 항변을 주장했다. 이때 항소심 법원은 피고 을의 변제 항변은 전부 이유 없지만 자, 피고 을의 상계 항변은 전부 인정된다 라는 이유로 갑의 피고 을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피고 을의 변제 항변 전부 이유가 없지만 피고 을의 상계 항변은 전부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갑의 피고 을에 대한 청구 전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죠. 자, 그 정도 확인해 두시고 자, 이러한 항소심 판결이 적법한가? 결국 이 문제 자체가 방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일단 이제 충분히 일단 이제 쓰셨을 바로 분립비행위 금지 원칙 부분이죠. 그게 자, 우리 시험 문제 계속 올해는 이라고 얘기했었던 바로 30점짜리 굉장히 큰 부피를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께서 썩 좋은 점수를 얻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순 사건입니다. 간단한 사건입니다. 자, 1억 청구 사건 중에 갑 7천 승소, 그 다음에 3천 패소 부분이 나왔다. 그래서 갑이 자신 패소 부분에 대해서 갑만 상소를 했죠. 자,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자, 원래대로라면, 자, 상소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 뭐 쓰셔야 된다고요? 상소 불가분의 원칙. 따라서, 자, 원래대로라면, 자,
상소의 대상을 삼지는 않았지만 7천 부분과 자신 패배소 부분, 3천 부분 전부가 2심이 된다. 그 다음에 전부가 판결 확정이 차단된다. 상소 불가분의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 대상은요. 원래는 갑이 항소를 한 3천 부분 이것만 심판 대상. 원래 이게 불변금이다. 그렇죠? 그런데 다만 분립변경금지 원칙 그러면서 수업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분립변경금지 원칙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예외 부분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불변금 원칙에 대한 예외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 사건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그제서야 상계항변이 제출된 사건. 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1억 전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상계 주장을 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바로 그 사안이고, 자, 우리 기본 규제는 이미 이 예가 똑같이 나와 있었어요. 이 문제 자체가. 자, 그러니까 그거 보시자마자 뭐 여러분들께서 크게 문제 없이 바로 답을 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피고가 항소심에서 1억 전체를 상계 항변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 이 문제처럼 괜히 상소를 했다가 원고 갑의 청구 전부가 기각되는 판결을 받았다라고 해도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불변금 원칙에 대한 예외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결론은 할 수 있다 라고 결론 내시고, 자, 결론 내고 났더니 우리 이제 불변금 원칙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께 단문도 특히 분립변경금지 원칙 나오면 예외 부분 잘 쓰셔야 된다. 그래서 예외를 꼼꼼하게 잘 쓰시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쓰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이게 불변금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이 될 수 있는 사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쓰셨으면 결론은 맞추셨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론을 이렇게 내시고 난 후에 자, 이제 30.5치 답안지를 써야 된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제 소재 잡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립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단문 형태나 다름없다라고 쓰시고, 우리는 불변금 원칙을 어느 정도 축약해가지고 쓸 수 있는 연습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원칙의 일반론과 그 다음에 다만 예외적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는데, 자, 이 예외 부분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불변금 원칙 단문에 쓰셨던 대로 쓰시면 됩니다. 문제 부피가 30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이 사건은 자, 상소심에서 예외적으로 일단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라고 하는 여기에 주목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안 적용을 해서 결론을 내셨으면 됐습니다. 있었죠? 자, 많이 연습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써보았었던 영역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문제 1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좀 반갑지 않았을까? 자, 시험장에서 반가운 문제 만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반가우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 전체 우리한테 이제 아무 이상 없고요. 즉, 별 문제가 없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3번은 단문이었습니다. 자, 문제 2번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다 설명을 해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기일 지정 신청 이야기죠. 이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즉, 우리가 이제 뭐 연기 시간에서부터 1기 시간, 2기 시간, 3기 시간까지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기일지정신청권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가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했을 때 첫 번째 기일의 지정 이야기입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직권 지정이 원칙이나 우리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당사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의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기일 지정 신청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실제 신청권까지 보장되어 있는, 즉 단지 법원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정도에 더 나아가서 당사자에게 기일지정 신청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우리 뭐 항상 민사성법 시작하면 그때 시작 때부터 외우는 거죠. 언제였었죠? 민사소송 규칙에서 특히 소나 상소의 취하가 있었을 때 이 다툼, 소취하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자, 그때 신청할 수 있는 기일지정 신청이 있더라. 그래서 하도 우리가 계속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안지에 아예 민사소송 규칙 몇 조이죠? 아예 이제 못이 박히셨을 겁니다. 67조. 하셨죠? 자, 거기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이외에 이와 같은 민사소송 규칙이 보장되어 있는 자, 효력다툼에 대한 기일지정 신청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었던 부분은 몇 번 배웠었기 때문에, 자, 소송의 종료 파트에서 소송 종료 선언 이야기를 할 때, 자, 효력다툼 중에 소취하는 그렇다라고 치고, 청구의 포기 청구의 포기 일락이 아니죠. 자, 재판상 화해 아니면 조정 등에 대한 효력 다툼이 있다면 그때의 경우에도 역시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원래 대로라면 일단 규정이 소취하에 대해서는 있는데, 자, 화해나 조정 등의 경우에는 이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언제였었죠? 우리 판례 이야기였었습니다. 자, 우리 판례상 화해나 조정이 무효인 경우 등이 있을 때, 그때 그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효력 다툼이 있을 때라면 그때의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다. 기일지정 신청권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 부분을 쓰는 게 문제 본천이겠죠. 25점 중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언제였었죠? 쌍불취하. 에서 처음 쌍불이 있었을 때 당사자가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바로 요 세 가지를 쓰셨으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25점 득점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었으리라.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자, 우리 이제 그 같이 공부를 하셨던 여러분들, 자, 이번의 경우에도 크게 문제 없이 조금 생각하신 다음에, 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자,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 일단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었지만, 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일단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자, 문제 1번이 50점어치가 쉽게 나왔었기 때문에, 자, 이 문에 해당되는 이 25점짜리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부분입니다. 보충송달이죠. 자, 이 보충송달 부분은 제 교과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단문 사례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최근의 경우에 판례 중에 일단 이제 보충송달인과 관련된 판례가 나왔으니까 보충송달 부분을 좀 잘 좀 봐두십시오 라고 우리 기본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충송달 부분은 뭐 수업 시간에 많이 자세히 연습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송달 파트에서 공시송달, 그 다음에 보충송달, 그 중에 공시송달과 관련되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본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 공시송달 부분은 최근에 작년이죠. 판결의 편취 부분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자, 공시송달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사례형 형태나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송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남은 것은 자, 달성송달과 그 다음에 보충송달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그 영역입니다.
자, 보충송달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었고, 보충송달의 경우에는 일단 보충인에 대한 송달 제도로서 자, 수송달자에 대한 주거용사지라고 우리가 암기했었죠. 자,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보충송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소위 일단 근무장소 송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 송달이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보충송달 부분을 쓰세요라는 부분은 우리 민사소법 선택하신 누구나 법조문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민사소법 선택하신 누구나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뭐 우리 같이 공부를 했다 아니다 여부 상관없이 규정도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 잘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자, 이 보충송달과 관련돼서 어느 부분을 썼어야지 남들보다 더 득점을 올렸을까요? 자, 이때 보충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과, 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추가라기보다도 일단 생각할 부분들이 있었죠. 우리 수업 시간에 특히 두 부모들끼리 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자녀께서 일단 엄마한테 아빠랑 이혼해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원래는 이혼하실 생각이 없었는데 자녀가 차라리 아빠랑 이혼하는 게 낫다고 계속 종용을 하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 하필이면 이때 피고에 해당되는 아빠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을 자녀에게 했더라 라고 한다면, 그때 경우에 보충 송달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것은 송달로서 위법한 무효 송달에 해당된다라고 했었던 981 소개시켜 드렸던 건, 자, 그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자, 주소, 거소, 영업소,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에서 보충 송달을 이와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근무장소 송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쓰셔야 될 부분은, 그러면 유치 송달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여기서 안 되면 이라고 하는 요걸 쓰셨어야죠. 그렇죠? 따라서 사실상 올해 시험 문제는 자, 단답형 형태, 단문 형태로서 보충 송달을 물어봤으나 실질적으로는 유치 송달 물어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결론 뭐였었죠? 자,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소재지 송달의 경우에는 유치 송달이 가능할 것이나, 그러나 근무장소 송달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치 송달을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반드시 답안지에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남들하고 차이 나는 고득점 답안지가 될 것이다. 자, 그 정도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25점이나 배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다른 과목하고도 이제 구애를 같이 해야 되겠지만,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쓰셨는지 여부에 따라 말 그대로 20점 이상의 고득점이 나오시는 분과, 그 다음에 한 15점이나 아니면 13점 정도 일반론 정도만 쓰셨다면, 법조문 정도만 쓰셨다면, 자, 12점이나 13점 정도 받으신 분들의 꽤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올해 우리 시험 문제, 출제 문제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저기 봤더니 무난한 출제였죠? 선택 과목답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민사소법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꽤 무난하게 시험이 치러지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분립변경금지 원칙과 관련된 사례 부분은 우리 교재의 숫자만 다르지 뭐 똑같이 되어 있는 사례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좋은 득점 올리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올해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다던데 라고 하면서 올해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시는, 지금 처음 공부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 올해 시험 문제를 보시고 난 다음에 약간 안심이 되시겠죠. 뭔 말인지 몰라도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단 쉽게 나왔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자체적으로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내년의 경우에는 어떨까? 장담 못합니다. 선택 과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민사소송법 문제 중에 기본적인 문제여도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더 발굴하여 출제하기도 하겠지요. 자, 그런데 아마 올해 너무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혹시 다른 과목에서 이제 불평, 불만이 조금 나올 수 있다면 내년은 아마 녹록치 않은 시험이 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일단 그건 예상입니다. 물론 계속 이런 형태로 쉽게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내년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처음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됐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자, 기본 수업 시간에 우리 연기 때 그때 얼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